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네. 이 구강 건강에 있어서는 위험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가 없으면 잇몸이 건강할 수가 없고 잇몸병을 방치하면은 온몸의 병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잇몸이 탄탄해야 온몸이 튼튼해질 수가 있을 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무너진 잇몸 건강 다시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주치의분은요. 치주과 전문의 권차경 대표 원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잇몸이 다시 좋아지면 불쾌한 구취는 사라진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말이기도 한데요. 의학서에 원인과 증상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했을 정도로 치주 질환이라는 건 정말 오랜 세월 인류를 괴롭혀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나 인간의 기본 생활인 먹는 거, 마시는 거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런데 이 치주 질환은 주로 이제 고령층에서 앓으시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은 저절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없던 전신 질환이 생겨나기도 하면서 노인 인구에서 치주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입안 속에 나쁜 세균들이라든지 나쁜 인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노출되다 보면은 노인이 될수록 치주 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요즘 20, 30대에서도 특정 약물의 복용이라든지 잘못된 칫솔질, 또한 스트레스가 많거나 잦은 술이나 담배 등으로 인해서도 치주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0, 30대라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젊을 때부터 치주 관리를 꼼꼼하게 받고 정기적인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시면서도 이 약물 복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병원을 찾자면은 두려움 때문에 흔히 병원 약국을 통해서 약을 처방받아서 치료하는 분들이 또 성급하게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치주 질환에 시중에 파는 약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잇몸 건강 보조제라든지 잇몸 약이라든지 약국에서 많이 파시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그 약이 효과적인지 그 약만 먹어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약에 보면은 설명서에도 치과 치료와 병행해야지만이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처럼 치주 염증에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보조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염증이 있는 부위는 반드시 치과 의사와 상담을 하고 적절한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치주 질환이 심한 경우에 보조제만을 드시는 경우에는 치조골 소실이라든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치아나 치주 관련 질환은 이 치료를 늦출수록 그 증상도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네.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치주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치주,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설명을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흔히들 잇몸을 치료하는 과를 잇몸과라고 부르지 않고 치주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치주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치주는 치아를 제외한 주변 조직들을 모두 말합니다. 그 주변 조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치은, 잇몸이 있습니다. 불구스름한 치아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연조직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치아를 지지하는 단단한 잇몸뼈, 즉 치조골이라 불리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와 치조골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물랑물랑한 치주인대 또한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이 치아를 보호하고 지탱해주는 대부분의 조직을 다 치주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네, 될 것 맞습니다.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치주나 치아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이제 또 발치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발치를 하면 자연치아 대신 이제 임플란트를 넣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대신한다고 해도 임플란트가 자연치아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치아가 상실됐을 때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네.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방금 말씀드린 치주 조직 중에 치주 인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자연 치에는 치주 인대가 있고요. 임플란트에는 치주 인대가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주 인대는 완충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저항력을 받거나 단단한 것을 씹거나 했을 때 치주 인대가 큰 치아에 작용하는 힘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임플란트에는 치주 인대가 없다 보니 과도한 교합력이 가해졌을 때 또 염증이 생겼을 때 치주 인대가 없기 때문에 치조골 소실이 일어나게 되고 자연치에서는 치주 인대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재생이 임플란트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그 치주, 잇몸은 치아를 살리는 기본적인 역할도 합니다만 반대로 보자면 치아가 잇몸을 또 지켜주고 보존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임플란트도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치아가 빠지게 되면은 치조골도 위축되게 됩니다. 예. 잇몸뼈가 치아가 없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졌나 하고 점점 쪼그라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가 뽑힌 다음에 이가 상실된 다음에 어떤 치료도 하지 않고 지속시킬 경우에는 치조골이 많이 위축이 되는데요. 반대로 이가 상실된 부위에 임플란트로 수복을 하게 되면은 치조골이 덜 상실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플란트 수복을 할 때 치조골을 어느 정도 상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므로 치아가 상실됐을 때는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고 임플란트 수복 같은 어떤 대체 치료를 빨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임플란트가 필요할 때는 빠르게 해야겠지만 그래도 그 전에 내 치아를 잘 살리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치주 질환이라고 한다면은 뭐 광고에서도 본 것처럼 뭐 잇몸이 붓고 시리고 피나고 이게 이제 공식처럼 떠오르긴 하는데 네.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이 치주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을 보시고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치주염, 치주 질환이 생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들을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먼저 잇몸에서 피, 고름이 나요. 다음은 자꾸 잇몸이 내려가고 치아 사이에 틈이 생겨요. 이가 시리고 통증이 있어요. 이가 흔들리고 음식 먹을 때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씹을 수가 없어요. 또 입냄새가 나요 라는 증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증상 중에 몇 가지나 해당하시는가요? 뭐 이가 시리고 통증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요즘 들어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예. 윤선 씨는요? 그런데 잇몸이 내려가고 치아 사이 틈이 생기는 거는 이건 자가적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내려갔을 때는 처음에는 눈치를 채지 못하시겠지만 어느 순간 치아 사이에 블랙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검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거울로 봐도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네. 방금 여기 언급된 이가 시리고 통증이 있어요라는 부분은 치주염이 있을 때만 저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간혹 뭐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그렇겠지만은 피곤할 때 보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가 시린 것은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잇몸이 약간 원래의 위치보다 내려갔을 때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시린 분들도 계시고요. 예. 꼭 치주 질환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칫솔질, 소위 분노의 양치질이라고 하죠. 네. 양치질을 옆으로 심하게 하였을 때 치아에 마모가 생겨서 시린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또 간혹 치아에 금이 갔을 때 시린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저 입냄새가 나는 부분 같은 거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저걸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휴대용 스프레이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구강 맞아요. 청결을 유지하고도 하는데 이게 또 많이 뿌리는 거는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뭐든지 과하면은 좋은 거를 넘어서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구강 청결제를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입안에 마름 증상도 생기게 되고요.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입안에는 나쁜 세균도 존재하지만 정상 세균도 존재합니다. 그런 세균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좋은 세균까지, 유익한 세균까지 구강 청결제가 살균 효과를 일으키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구강 청결제는 점막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분들한테는 아주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적절하고도 신중한 사용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치주 질환 언급드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정상적인 잇몸 상태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상 잇몸의 대표적인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예. 우선 색깔로 저희는 치주 질환을 진단하는데 색깔이 아주 중요합니다. 산호빛 분홍이라고 하고 여성분들은 코랄 핑크라는 화장품 색깔에서 많이 더 익숙하실 텐데요. 색깔은 이렇게 산호빛 핑크를 지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외형도 중요한데요. 이런 옷길과 같은 모양으로 치아를 부채꼴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붓는 증상이 있다면 이 부채꼴 모양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견고하고 치아가 탄력성이 있는 잇몸을 정상 잇몸, 건강한 잇몸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은 제가 정상 잇몸이 아니라 잇몸이 아파서 내원한 환자분들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즉 치주 질환을 가지신 분들의 사진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가운데 잇몸이 아주 많이 부었습니다. 네. 제가 환자분이랑 대화를 해본 결과 고혈압으로 특정 약물을 드시고 계신데 그 약물에 인해서 잇몸이 많이 부으신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치아 사이사이에 고름도 보이고 잇몸도 약간 불구스름하고 아까 말씀드린 산호빛 핑크가 아니라 검붉은 색을 띠고 있는 치주 질환의 전형적인 사진입니다. 네. 세 번째 사진도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사진도 마찬가지로 많이 부었습니다. 이분도 특정한 약물을 드시고 계신데 예전에 신장 이식을 받고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잇몸이 많이 부은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사이에 또한 염증이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심해진 그런 사진입니다. 네. 준비하신 사진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지금 뭐 오남용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약물 때문에 이토록 또 잇몸에 불편함이 생기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온 사진 두 가지가 약물 복용에 의한 것이고요. 예. 이런 것은 제가 잇몸이 부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특정한 사진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치주 질환은 약물 복용보다도 평소에 구강 관리나 치태 치석을 관리하지 않은 분에서 더 많이 생깁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서는요, 약간 보시면 잇몸이 전체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눈치채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잇몸이 원래의 위치 이쪽보다 많이 내려간 거를 네.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보기 싫다고 오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듯 치주 질환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네. 증상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치주 질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치은염과 치주염이 있는데요. 네. 치은염은 우선 잇몸에 피가 나고 붓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에는 잇몸 껍데기에만 염증이 생겨서 충분히 회복 가능한 상태를 치은염이라고 합니다. 네. 염증은 있지만 칫솔질이나 스케일링으로 인해서 회복이 가능한 부분을 치은염으로 분류하고요. 여기에서 더 진행돼서 치아 주변의 조직까지 치조골 소실이라든지 치주인대 파괴까지 일어난 그런 부분을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유는 가능하지만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즉, 치조골이 소실된 부분은 원래처럼 돌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저 정도려면은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제가 오른쪽 환자 부분의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도 치조골 소실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치아 사이사이에도 치석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이미 발치를 해야 하는 치료가 불가능한 치아가 구강 내에 여러 군데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분도 씹을 때, 음식 씹을 때 힘이 들어가지 않고 수시로 피가 나거나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치주질환과 잇몸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소금이 살균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니까 치약 대신에 그 소금으로 양치질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소금으로 잇몸 마사지를 했을 경우에 이 효과가 있습니까? 치주 건강이나 잇몸 건강에 좀 도움이 되나요? 안 그래도 환자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보통은 굵은 소금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굵은 소금은 오히려 잇몸에 상처도 줄 수 있고 또 치아, 마모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굳이 소금을 정말 치약이 없을 때 소금으로 치솔질을 하시고 싶을 때는 가는 소금을 차라리 물에 희석시켜서 입을 헹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 잇몸에 선홍빛이 감돈다 하면은 정상적인 잇몸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데 간간히 제 주위에도 그렇고 어떤 분들 보니까 잇몸이 조금 색깔이 진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치주 질환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우선 치주 질환이 있으면 색깔이 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피가 나고 염증 자체로 인해서 검붉게 보이는 것은 치주 질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잇몸이 약간 거무스름하게 착색이 되신 분들 있으세요. 근데 그거 자체로는 치주 질환으로 보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타고난 멜라닌 색소나 그런 차이로 인해서 혹은 뭐 흡연이나 이런 후천적인 착색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치주 질환이 나기보다 이제 심미적인 이유로 개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잇몸 성형이라든지 그런 색소를 없앤다든지 하는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검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병적인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섣부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 친구는 보면 좀 잇몸이 좀 건강하게 좀 타고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스트레스 받거나 좀 체력적으로 관리를 잘 못할 경우에는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잇몸 자체가 이렇게 타고나는 약한 체질이 있는 건가요? 네, 가족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뭐 잇몸에 있어서 20, 30대에 갑자기 안 좋아지고 뭐 골소실이 갑자기 일어나서 20, 30대인데도 불구하고 치아를 여러 개를 발치해야 되는 분들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따로 진단명이 이제 급진성 치주염이라는 치주염이 있는데 다른 치주 질환에 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젊은 나이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는 특히나 유전이나 가족력이 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족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치주 질환은 뭐 치태나 관리가 소홀하든지 아니면 다른 전신 질환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유전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치주 질환에 노출이 좀 심하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약한 잇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부모님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한번 내원하면 확인 되겠네요. 그렇죠. 젊은 나이에도 그렇다. 칫솔질도 잘 하는데도 잇몸이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잇몸이 좀 좋지 않다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치과 검진을 다른 사람들보다 자주 받으시면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조금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치아에 잇몸에 좋지 않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맞습니다. 맞아요? 모든 면역 억제제는 아니지만 특정 약물 중에서 치은 비대, 그러니까 잇몸을 두껍고 붓게 만드는 약물들이 있어요. 고혈압 약 중에도 있고요. 면역 억제제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비이상적으로 잇몸이 부으신 분들은 치과 진료를 받으시고요. 가능하다면 대체 약물로 대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보통 그 잇몸 건강이나 치아 건강을 위해서 양치질을 꼼꼼히 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는 조금 잇몸이나 치아에 좀 살살 조금 약하게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칫솔질 하다가 피가 나서 그 부분은 안 했다라고 하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오해고요. 치주 질환이 있다고 해서 칫솔질 방법이 뭐 세기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피가 나는 부분은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하고요. 또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칫솔을 이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렇게 그 부분을 더 진동을 줘서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데 하다 보면 좀 통증이 있지 않을까요? 네, 통증이 있어서 칫솔질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더 큰 걸 잃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집에서 관리가 힘들다면은 치과에 한번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치주 질환과 잇몸 건강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잇몸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 사이에 그 골이 깊어지거나 또 뭐 시리고 붓고 피나면은 치주 질환을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증상으로 치과를 방문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받는 검사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면 입안을 살핀 다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엑스레이 촬영이나 기본적으로 치아를 만져본다든지 잇몸을 만져본다든지 치아를 두드려 본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검사를 합니다. 네. 하지만 치주 질환이 이제 관찰되는 경우에는 혹은 치주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치주 탐침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치주 탐침 검사는 치주염의 단계를 예측하는 척도이기도 한데요. 이제 치주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치주골이 녹으면서 치아 주변에 주머니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 치주 탐침 기구로 치아당 6군데를 이렇게 길이를 측정하여서 탐침할 때 출혈이 일어나는지, 탐침 시에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주머니가 형성되었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치주 탐침 기록의 예시인데요.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각 치아당 6군데씩 치주 탐침을 한 기록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주 탐침을 했을 때 4mm 이상이 되면은 치주 질환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4mm 이상인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서 네. 기록을 하고요. 또 다음 내원했을 때 치주 탐침을 해서 얼마만큼의 주머니가 감소되었는지 또 더 증가되었는지를 관찰하는 그런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앞서 사진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만 그 탐침이라는 게 저희가 치과에 가면 처음에 가장 먼저 검사 받을 때 이가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이렇게 흔들어 보는 도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가요, 그게? 그거랑은 다릅니다. 그것은 치아 동요도 검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예. 치아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전혀 흔들리지 않는지, 심하게 흔들리는지를 검사해서 기록하는 또 다른 동요도 검사에 해당하고요. 요것은 그 아까 보여드린 뾰족한 기구로 탐침을 하는 그 검사입니다. 말씀은 편하게 하시지만 탐침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6곳을 이렇게 한다는데 네. 그 검사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은 엑스레이 검사는 이제 저희가 경조직, 즉 단단한 조직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연조직의 어떤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치주 질환 검사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대로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알아보려면 이렇게 탐침 검사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게 그 치주염의 단계를 지금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걸까요? 방금 보시면은 치아 주변에 이렇게 잇몸과 치아 사이에 옷깃 모양으로 탐침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처음에 첫 번째 사진은 치은염 환자의 경우에는 저렇게 탐침을 넣었을 때 2에서 4mm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는 골소실이 거의 없습니다. 즉 정상 치은에서도 치주낭은 2에서 3mm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치은염의 경우에는 치주 탐침을 했을 때 정상 치은과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주 질환이 더 진행되게 되면은 치주골 소실이 일어나게 되고 치주낭, 즉 주머니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에서 8mm까지도 저항 없이 탐침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치주 질환이 더 악화가 되면은 말기 치주염이 되고요. 이때는 치주골 소실이 5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치주 탐침도 8mm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의 치료가 불가능하고 발치에 이르게 됩니다. 네. 1단계라고 보여주셨던 치은염 2에서 4mm라고 했습니다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정상적인 치은에서도요. 치은 열구라고 해서 치은 탐침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치주 질환이 진행될수록 그 저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탐침이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네. 뭐 단계별 치료법은 잠시 후에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깊이 안 들어가도록 빨리빨리 조기에 치료하는 게 네, 맞습니다.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잇몸병을 방치할 시에는 전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연관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치주 질환이 진행이 되면은 심장 질환도 악화시키고요. 당뇨도 악화시키고 골다공증도 심화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잇몸에 있는 질환이 입안에 있는 질환이 어떻게 전신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입안의 세균들, 또 입안의 염증 인자들, 입안에 염증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면역 인자들이 혈류를 타고 혈관을 타고 또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뇌에서 또는 무릎에서 엉뚱한 곳에서 악영향을 끼치게 돼서 다음과 같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단순히 입속 세균뿐만이 아니라 그게 혈류를 타고 다른 곳에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정말 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앞서 지금 심장질환, 당뇨, 골다공증, 심화 이렇게도 쓰여져 있긴 하지만 이야기해 주셨을 때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 약물 때문에 아까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약물을 드시는 분들, 예를 들면 고혈압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럴 때 치주 질환 있을 때 치료를 하게 되면은 피가 많이 나게 되거나 이제 발치를 했을 때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체크하고 다니는 내과 전문의와 이제 협진 후에 저희가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또 요즘에 많이 있는 골다공증의 경우에도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이라든지 특정 약물에 대해서 턱뼈 괴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발치라든지 임플란트 술식을 하기 전에도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되고요. 네. 또한 당뇨도 큰 문제가 되는데요. 우선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치료를 하게 되면은 상처가 잘 낫지 않아서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네. 또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저혈당이 돼서 너무 위험한 상황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질환 때문에 병원 찾으시는 분들은 집에서 처방받은 그 약 봉투를 가지고 가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냥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약을 드시는지 어떤 병이 있으신지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약 봉지를 가지고 오는 것도 저희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만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내원하시고 계시는 병원들과 저희가 이제 의뢰서를 보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진료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 그럼 진행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외에 어떤 다른 질환들도 아마 치주 질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이어주실까요? 우선 치주염이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에는 발치에 이르게 됩니다. 발치하게 되면은 음식 씻기가 힘들어지겠죠. 치아 주위 조직이 파괴되고 상실되면은 다음은 저작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영양 불균형이 되겠죠. 네. 노인 인구로 갈수록 이제 영양 불균형은 전신 질환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 65세 이상 10개 이상의 치아가 소실된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이 무서워하는 암 유발도 치주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모든 암은 아니지만 폐암이라든지 구강암, 위암, 대장암 등을 유발시킨다는 그런 연구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다별양 분석 결과에서 발기부전 또한 치주 질환이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 또한 있습니다.
입안에 뭐 상처가 난다든가 뭐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몸 전신에 지금 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더욱더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렇네요. 듭니다.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잇몸병의 가장 주된 원인은 치태, 입속 세균이 되는데요. 치태는 치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유기물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태 1mg 속에서는 300종류, 그다음에 108개 이상의 세균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네. 입속에는 나쁜 세균도 있고 정상 세균도 있지만 3개월만 지나면 나쁜 세균이 더 주를 이룬다고 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고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뭐 담석이나 결석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요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치석 또한 어떤 그런 유전적, 가족력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치석도 사람마다 다들 개인 차가 있는데요. 우선 섭취하는 음식도 다르고요. 침의 분비량도 다르고 침에 있는 성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치석이 생기는 속도나 양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개별로 치석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더욱 자주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또 덜 생기시는 분들은 그래도 자주 생기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간격을 두셔도 됩니다. 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날짜가 다가오게 되면 잇몸이 붓고 조금 이제 욱신거린다 이런 고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일시적인 것들도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호르몬도 치주 질환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사춘기성 치은염이라든지 임신성 치은염이라든지 갱년기성 치은구내염이라든지 호르몬에 의한 치주 질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생리 주기에 의한 치은염도 있는데요. 연구 결과 생리적인 치은염의 경우에 정상 치은에서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원래 기존에 존재하던 치은염에 있어서는 더욱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과를 방문해서 그 원인이 되는 국소인자를 제거하여야 치은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픈 것도 많아지고 먹는 약도 늘어나는 법. 전신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치과 진료를 받을 때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미선 씨도 예외는 아니다. 잇몸에 전체적으로 피가 나고 이는 흔들리고 자꾸 염증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염증이 골무니까 자꾸 입에서 냄새도 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아프고. 당뇨를 한 10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병원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을 떨어뜨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치료밖에 항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생을 많이 했죠. 요즘은 잇몸 좀 덜 부으세요? 밥 먹는 시간이 두려울 정도로 일상이 고통스러웠다는 환자. 치아와 잇몸의 심각한 염증으로 인한 만성 치주염을 진단받았다. 이가 시리고 흔들리는 고통에도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없었다는데 그 이유는 오랫동안 알아온 지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뇨가 있고 본인이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발치나 치주 치료를 진행했을 때 치유나 이런 것들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디게 낫고 또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 검사하고 당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치는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발치를 더 미룰 경우에 더 심한 골 흡수가 일어나고 염증이 커질 수 있고 이미 흔들리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미룰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발치할 치아 발치하고 치주 치료 진행하고 나서 이제 많이 염증이 가라앉은 상태고요. 이제 임플란트 술식을 위해서는 이제 당 조절이 조금 더 잘 됐으면 하기 때문에 당 조절을 하면서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당뇨의 6번째 합병증이라고 불리는 치주 질환. 침 분비가 적은 당뇨 환자의 경우 입속 세균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치주 질환의 재발과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밑에 어금니들은 염증 많이 좋아지셨고요. 네. 이제 위에는 다 되면 임플란트 시술 네, 시작하시면 돼요. 네, 네. 네. 앞으로 혈당 조절 진짜 중요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저희 드린 시간 칫솔로 주의사항 잘 지키면서 관리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우선 상처가 났을 때 치유가 느려집니다.
잇몸 질환이나 잇몸 치료를 하거나 발치 임플란트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치유가 늦어지기 때문에 당을 체크한 후에 어떤 술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저혈당이 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당 수치를 체크한 다음에 어떤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치주 질환은 전신 건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작은 병이라도 크게 보고 정확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당뇨 때문에 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만 알았지 그거를 조금 고치면 당뇨가 떨어진다는 생각은 어디에서도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시키신 대로 약도 잘 먹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검사도 오고요. 그리고 치실도 잘 쓰고 양치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져서 일단은 당이 떨어져서 너무 좋아요. 감기보다 더 흔할 정도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치주 질환. 당뇨나 골다공증을 악화시키고 심각할 경우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질환으로 잇몸의 가벼운 염증부터 시작해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마취할 건데 살짝 따끔하실 수 수술기에 있습니다. 오른 환자 역시 급격히 나빠진 치주 건강에 권차경 전문의를 찾아왔다는데 당시 환자의 상태는 치료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피가 나고 양치질 할 때 피가 더 많이 나고 힘 안 들어가서 음식 씹기 힘들고 타 병원에서 임플란트 술식도 했었는데 그 부위에도 염증이 있는 상태로 내원하셨어요. 비외과적 치료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출혈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그다음에 치료에 잘 반응한 치아들은 흔들리는 정도도 상당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치주 판막 수술이라는 걸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치주 판막 수술은 이제 잇몸 절개를 해서 비외과적인 치료랑 다르게 이제 시야를 확보한 다음에 기구가 닿지 않는 곳까지 이제 저희가 그 염증이라든지 그런 질환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흔들리는 정도가 지금 상당히 심한데 네. 호전될 여지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럼요. 저 원래 첫 번째 어금니도 되게 많이 흔들리셨어요. 처음에 왜 같이 뽑아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버님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은 저거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만성 치주염에 임플란트 주위염까지 진단받은 환자. 잦은 음주와 흡연이 증상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처럼 치주 질환이 심할 경우에 받게 되는 치료가 치주 판막술. 이 치료는 잇몸을 둘러싸고 있는 치주 판막을 들어올려 고름과 염증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때 소실된 잇몸뼈는 뼈 이식을 통해 그 형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골 소실이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골 이식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골 이식할 때 예후가 좋으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남은 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너무 뼈가 수평적으로 소실되었을 때는 골 이식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골 이식을 진행하지 않고요. 또 조건이 만족되는 그런 부분에는 골 이식을 해서 재생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저 3개짜리는 단순한 잇몸병을 넘어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치주 질환. 충치 관리와 같이 꼼꼼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튼튼한 치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깨끗하게 하는 거는. 네, 수고하셨어요. 우선 저희가 정기 검진을 환자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정기 검진은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오시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 자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잇몸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나 잇몸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치아 사이의 간격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치간 칫솔 빠뜨리지 않고 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칫솔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치주 질환의 환자 사례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치주 질환의 이 단계별 치료법 그리고 건강한 잇몸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짚어주셨던 그 단계별 치료법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 치료법은 크게 이제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예. 크게 비외과적 치료와 외과적 치료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초기에는 비외과적 치료인 1, 2단계의 치료를 하는데요. 1단계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스케일링입니다. 2단계는 스케일링보다 조금 더 심화된 치료 과정으로 잇몸 밑에, 잇몸 하방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고 잇몸의 염증을 제거하는 치근 활택술, 치은 연화 소파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치주 질환이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외과적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외과적 치료는 치주 판막 수술이라는 소위 잇몸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잇몸 수술이 해당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더 진행이 되면은 발치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치 후에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고 보철물이라든지 임플란트로 대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네. 제가 비외과적 치료만으로 이제 많이 호전된 환자분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잇몸에서 피가 나고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있고 네. 이분은 구취가 심하다는 그런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스케일링과 치은 연화 소파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즉 비외과적 치료를 시행한 다음에 눈에 보시면 치석들이 많이 제거되었고요. 네. 환자분의 주소인 구취가 많이 감소가 되어서 만족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이 이후에도 치주 수술과 외과적 치료를 받았지만 비외과적 치료만으로도 이렇게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진만 봐도 정말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게 눈에 보이네요. 네. 나라에서 지원도 되고 1년에 한 번은 꼭 스케일링을 이제 권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또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잇몸을 상하게도 한다 해서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도 특히나 나는 좀 잇몸이 약해가지고 네. 좀 받기가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스케일링 받고 났더니 이가 너무 시리고 또 치아 사이가 벌어졌더라라고 네. 하면서 스케일링 받기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요.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해입니다.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치아에 붙어있던 치석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외부 환경의 자극이 치아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서워서 치석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잇몸 밑에서 치조골이 소실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치아 사이에 공간이 벌어졌다, 치아 깎였다라고 표현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스케일링으로 인한 치아 공간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치주 질환이 진행돼서 치조골 소실이 일어나고 치아 공간이 생긴 부분에 치석이 생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스케일링을 진행하면 치석이 제거되면서 네. 보이지 않던 공간이 보이게 되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조차 스케일링을 받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네. 방금 질문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 스케일링을 1년에 2번 이상씩 원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으십니까? 네, 그럼요. 2번 이상씩 원해서 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저희가 2번 이상을 권유드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즉 이제 보통 스케일링 하고 나서 네. 보통 정기 검진을 하면 환자분들의 구강 위생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치주 탐침 검사도 시행할 수 있고요. 그러면 6개월 뒤에 오셨을 때 환자분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3개월 뒤에 오세요라고 저희가 지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6개월 뒤에 왔는데 구강 위생 상태나 치석의 상태가 거의 없고 너무 좋을 때는 저희가 1년 뒤에 오셔도 됩니다라고 하면서 정기 검진의 주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비외과적 치료에 대해서 들어봤고 이제 외과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 이어주실까요? 외과적 치료는 이제 잇몸 수술에는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치주 판막 수술, 저희가 잇몸에 절개를 해서 저렇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구가 닿지 않는 부분까지 치석을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왼쪽 사진에서는 염증이 입천장 부위에 생겼는데 잇몸 수술 후에 깨끗하게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은 남아있는 나의
몸을 조금 더 이제 재생시키고 다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뭐 무릎 연골 같은 경우에도 그 줄기세포법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내 조직을 조금 더 살리면서 좀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도 궁금합니다. 네, 치주 질환에 있어서도요. 그 재생술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조직 유도 재생술이라든지 고일 재생술 같은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조직 유도 재생술을 시행한 환자분의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치아에 다른 부위랑은 다르게 이렇게 수직적으로 골 소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저 부분을 절개를 해서 골 이식, 재생술식을 시행한 다음 6개월 후의 사진입니다. 해당 부위에 골 소실이 있던 부분이 골이 찼고요. 1년 후에도 해당 부위가 이렇게 골이 찼고요. 현재도 잘 유지되고 있는 환자분입니다. 이처럼 골 재생술이라든지 조직 유도 재생술로 재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말씀하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재생이 가능한 환자였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치료법을 쓸 수 있는데 네. 재생이 불가능한 환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생이 불가능 환자분도 있습니다. 예.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치주 조직 중에 재생의 키는 치주 인대입니다. 그래서 치아에서 치주 인대가 손상이 되거나 재생이 불가능한 아까 그 말기 치주염 환자들, 탐침이 8mm 이상, 치조골이 50% 이상 소실된 환자분들은 재생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재생 술식보다는 발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치료 질환의 단계별 치료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기 위해서는 네. 잇몸의 건강 유지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치아의 건강이 더 우선시 돼야 될까요? 아니면 치주의 건강이 더 우선시 될까요? 조금은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같은 질문 같은데요. 예. 어떤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치아와 치주 상태를 유지시키고 정기 검진을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잇몸 건강을 위한 꿀팁 지금부터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잇몸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중에 첫 번째는 술입니다. 환자분들이 술도 알코올인데 소독이 되지 않나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를 하게 되면은 그 상처를 더 문지르는 격이 되고요. 그래서 염증을 심화시키는 경우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음주 후에는 보통은 다들 귀찮으셔서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하고 그냥 취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치주 질환이 당연히 더 악화되겠죠. 네. 다음은 흡연입니다. 흡연 시에 각종 유해 물질이 입안에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당연히 유해합니다. 그리고 흡연을 할 때에는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치주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치주 질환의 진단이 늦어지게 되고 네. 더욱 악화가 되게 됩니다. 또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는 치료를 했을 때 치유가 더디고요. 네. 재발 확률도 훨씬 더 높습니다. 또 흡연을 할 경우에는 이에 이제 색도 조금 착색이 되고 하다 네. 보니까 요즘은 전자담배를 이런 것들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자담배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자담배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 연구에서요,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금연하시는, 그러니까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보다 일반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2.1배,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2.3배가 치주 질환에 오히려 더 노출된다고 합니다. 치주 질환에 있어서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된 것 네.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치아와 잇몸 건강을 설명하실 때 치실 내지는 뭐 치간 칫솔 같은 것도 많이들 권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의 환자분들 보면은 이쑤시개랑 뭐가 다릅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잇몸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이쑤시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가 부탁드려요. 네. 왜냐하면 이쑤시개로 음식물을 제거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근데 보통 어르신들이 이쑤시개를 사용하실 때는 잇몸 시원할 때까지 흡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협한다. 예. 네.
그럴 경우에는 잇몸에 자극이 되고 잇몸 염증이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쑤시개 말고 치간 칫솔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다음 사진이 치간 칫솔 사진인데요. 이거 외에도 시중에는 여러 종류의 치간 칫솔이 있습니다. 네. 요즘은 근데 정말 좀 관리하시는 분들은 치실, 치간 칫솔 이걸 다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치간 칫솔 지금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저 중에서 내 이에 맞는 게 뭔가 좀 선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우선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얇은 치간 칫솔이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치아 사이에 치간 칫솔을 넣어봤을 때 약간의 저항감이 있는 치간 칫솔이 좋습니다. 너무 꽉 끼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게 되면은 치간 칫솔도 치아를 닳게 하고 잇몸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네. 치실은 또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까요? 팁이 있을까요? 치실은 보통 길이는 30에서 40cm 정도의 길이로 자르고 네. 중지 손가락에 걸어서 방법이 중요한데요. 톱질하듯이 내려가면서 치아를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효과가 없고요. 실로 치아 면을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치실을 또 너무 강하게 사용하면은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잇몸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톱질하듯이 하는 그런 요령이 중요합니다. 네. 혹시 3월 24일이 잇몸의 날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가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저 대한치주과학회에서 3월 24일을 잇몸의 날로 지정을 하고요. 3분 이상 칫솔질을 하고 네. 1년에 2번 이상 스케일링을 하고요. 사이사이 잇몸까지 잘 닦자라는 슬로건으로 3월 24일을 잇몸의 날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그래도 1년에 2번 이상은 꼭 치과 검진을 받고 스케일링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거를 가져와 봤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잇몸 건강을 위해 여러분들이 꼭 지키셨으면 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칫솔질을 자기 전에는 빠뜨리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칫솔질을 할 때는 이나 잇몸 외에도 혀나 입천장까지 칫솔질을 해서 거기에 있는 세균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치실과 치간 칫솔을 언제 사용하면 좋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는데요. 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먼저 사용한 다음에 칫솔질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음식물을 제거하고 네. 치약을 통해서 깨끗한 치아에 불소 도포를 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2번 이상은 꼭 구강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그동안 치실이 약간 양치질의 마무리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서를. 오늘 예,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연들을 모아봤는데요. 선생님, 45세 남자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치열이 고르지 않다고 합니다. 좀 삐뚤삐뚤한 모양이에요. 근데 어디서 들었는 모양입니다. 치열이 고르지 않으면 치주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뭔가 그러면 교정을 해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나이가 45세라고 합니다. 이 나이 때도 교정이 가능할까요? 물론 교정도 가능하고요. 치주 교정이라는 치주 질환이 좋지 않은 분들이 하시는 교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열이 고르지 않다고 해서 꼭 교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치열이 삐뚤삐뚤한 부분은 치주 질환이 잘 생기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칫솔질을 해도 잘 되지 않고 혼자 관리를 해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치석이 쌓여서 치조골이 소실된다든지 그 부분, 특정 부분들이 안 좋아지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하시기에 조금 부담이 되시든다든지 아니면 조금 환경이 안 된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자주 내원하셔서 특정 부분, 치열이 삐뚤삐뚤한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관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교정을 할 필요는 없다. 여건이 된다면은 교정을 한다면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치열이 삐뚤
수술한 그런 부분들만 부분적으로 스케일링을 진행한다든지 치료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과를 내원하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50세의 아주머니의 사연입니다. 네. 이분이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잇몸이 얇아진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사실 뭐 이렇게 피가 나거나 치통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뭐 약간 찬 음식을 먹으면 약간 쓰린 정도의 증상은 있다고 합니다. 이분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한국 여성분들이 특히나 잇몸이 되게 얇으세요. 그래서 칫솔질을 잘못한다든지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했을 경우에 잇몸이 퇴축된다고 원래의 위치보다 잇몸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우선은 이렇게 되면은 치아가 시린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심미적으로도 보기에도 예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우선은 한번 내려간 잇몸은 어떤 다른 잇몸 이식술이라든지 어떤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말씀하셨다시피 잇몸이 내려가지 않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칫솔질을요, 옆으로 막 세게 분노의 양치질 이런 거는 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웬만하면 아래쪽은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위쪽 치아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해주신다면 그래도 그 잇몸의 높이를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치질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방법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횟수도 중요하고 자기 전에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한 여고생, 이제 예비 여고생이죠. 사연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중학교 3년 내내 놀림을 받았대요. 왜냐하면은 잇몸이 길어서 잇몸녀 이런 별명을 좀 받았다고. 네네. 웃을 때도 이렇게 좀 손을 가리게 되고 평소에도 숨기는 버릇이 좀 있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까지 생겼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 성형이 가능한 건지, 성형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걸 거미 스마일이라고 이제 잇몸이 다른 사람보다 웃을 때 많이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원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잇몸이 다른 사람보다 길어서, 많아서, 혹은 치아가 짧아서 뭐 원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잇몸 성형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교정적인 치료가 필요할지, 뭐 아니면 잇몸 절제술이 필요할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환자분의 상태랑 뭐 엑스레이 등을 찍고 진단을 한 다음에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술하게 되면 이렇게 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아니,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린다기보다 이제 수술날 수술을 진행하고요. 이제 경과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유지가 잘 되는지. 그러니까 수술은 하루 만에 끝나죠. 왜냐하면 예비 여고생이기 때문에 네, 학교를 그렇죠. 진학을 해야 네. 되고 또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대란 수술로 공부에 방해될까 봐 여쭤봐드렸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절개나 그런 수술적인 외과적인 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시적인 것이고요.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예를 들면 잇몸 성형한 부분이 잘 유지되는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정기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무너진 잇몸을 바로 세우고 잇몸 건강을 또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당부할 수 있는 꿀팁을 주신다면요. 치아 하나당 돈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네. 그러면 저희 입안에 있는 28개의 치아를 지지하는 잇몸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칫솔질이나 1년에 2번 이상의 스케일링만으로도 그것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칫솔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가장 간단해 보이지만 치아 건강의 기본은 정말 제대로 된 칫솔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날씨가 추워지면서 뜨끈한 국물 요리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특히나 이 기름기 낀 국물 요리가 이와 잇몸에는 별로 좋지 않다고 하네요. 네. 뜨거운 국물을 드시게 되면 잇몸이 팽창하게 되고요. 또 치아 표면에 기름기 있는 성분이 달라붙게 되면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드신 후에는 반드시 올바른 양치로 치아와 치주 건강 관리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잇몸 건강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입니다. 네. 치주과 전문의 권차경 대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막 하고 싶었다기보다 제가 고등학교 때 남동생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그때 치아 4개가 빠졌어요. 어린 애인데. 그래서 너무 막 그 이 빠진 걸 보고 처음에는 너무 막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막 무서워서 막 울면서 따라갔었는데, 근데 뭐 치아도 제자리에 넣고 그 응급실에서 치아만 빠진 게 아니라 막 턱뼈가 막 으스러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응급 수술도 받고, 그래서 한 달간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과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치과가 막 충치 치료만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고 와, 저거다.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흘러 치과 의사가 됐어요. 가끔 막 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막 요즘에 너무 치주 질환 심하거나 치아 많이 상실돼서 임플란트 하시고 싶다고 오시는데 임플란트조차 안 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아쉽죠. 그러면은 더 뭐 고리식재라든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힘들어지고 지치다 보면은 또 이건 내 길이 아닌가 할 때도 있고, 뭐 또 반대로 뭐 그런 것들을 또 만족시켜 드렸을 때 오히려 더 보람감을 느낄 때도 있고. 네. 80 넘으신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항상 같이 오시는 두 부부, 노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아버님은 이제 따로 치료를 안 받으시고 어머님만 항상 이제 치아가 안 좋아서, 근데 이제 아버님이 억지로 데리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밖에서부터 막 치료 안 받겠다고 막 소리도 지르시고 막 겨우겨우 앉혀가지고 봤더니 입안이 엉망이었었어요. 그래서 막 저한테도 막 안 받겠다고, 집에 가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무섭다고. 그러더니 하나씩 치료하시더니 이제 나중에 혼자서 오시더라고요. 거동도 힘드신데. 그리고 막 이제 나중에 뭐 손 잡고 막 제 엉덩이도 툭툭 쳐주고 막 그 분이 되게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치료 후에 음식도 씹으시고 만족하시니까 그래도 또 저랑 더 가까워지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돼서요. 엄청 거대한 그런 꿈은 아니고요. 제가 막 박사 과정 중에서도 그 제 연구 과제가 골 이식제 연구하는 그런 과제였어요. 그래서 진짜 골이 없어서 뼈 흡수가 너무 심해서 임플란트조차 힘든 그런 분들은 그런 뼈 이식이 되게 중요하고, 또 치아가 빠지지 않으신 분들도 어쨌든 재생 치료를 할 때 골 재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많이 우수한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런 것들, 골 재생을 잘 시킬 수 있는 골 이식제에 대한 연구 같은 걸 여건이나 시간이 되면 더 해보고 싶습니다.